자, 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에 올린 수업이 목소리 녹화가 안 돼서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업을 녹화를 합니다. 자, 전후 독재 체제 강화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우리 남한 지역에서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제 하야하는 그 사건까지 쭉 해가지고 1시간 안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여기 32쪽 여기 보면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이승만 정부의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 9차례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한 40년 만에 헌법이 이렇게 9차례나 바뀐다라는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리고 이제 헌법을 고치는 목적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제 권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헌법 개정의 목적은 대부분 이 대통령들, 이승만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던 개헌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52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54년에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우리 52년에 이루어졌던 자,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발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당시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과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을 일부 발췌했다라고 해서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게 된 이제 배경을 보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다수 당선되게 돼요. 자, 우리 그래프를 교과서에서 보면 교과서 252쪽입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무소속이죠. 60%. 이승만 계열은 이제 30석, 14%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50총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다수 당선이 됐었죠. 지금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네? 짠짠짠. 자, 어떻게 뽑고 있냐면 간선제로. 응? 잠시. 자, 우리 지금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고 있. 자, 간선제였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그래서 이승만이 1948년 50총 선거 당시에는 이승만 계열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지만, 지금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다시피 이승만 계열이 14%, 그러니까 15%가 안 되는 어, 그 선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다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헌법을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배경을 읽어보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다수 당선이 되었고, 간선제를 통해서는 이승만의 재선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시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양원제 개헌, 그러니까 양원제는 이제 국회를 이제 예를 들어 뭐 하원, 상원 이렇게 두 개 두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보다시피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돼요. 지금 1952년은 수도 지금 6월이래. 그 6.25 전쟁 중이잖아요.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가 어디로 옮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부산이다, 그쵸? 그래서 부산에 정부도 있고 이제 임시정부청사도 있고 국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부산에다가 국회의 동의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고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자기는 재선을 하려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 되는데 국회를 협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났거나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해서 거의 이제 군법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국가 질서를 다스리겠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비상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당시 유엔군 측에서도 아니 지금 부산은 지금 전선에서도 제일 먼데 1952년이면은 38도선 주변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휴전협정이 길어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부산은 저기 제일 끝에 있는데 거기에 도대체 뭐가 비상사태여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그대로 뭐 납치해가지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 개헌안을 거의 이제 반협박으로 통과시키게 돼요. 당시에 그 사진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손을 들면서 투표하고 있죠. 자 여기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요런 정치 깡패들, 부산의 정치 깡패들을 이제 쫙 도열해 놓고 자, 이 지금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손을 안 들면 끌려나가서 구타당하기 딱 십상인 지금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손을 들지 않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헌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 이승만 그 대통령 당시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하는 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으면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까? 확신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는 국민들의 그 문맹이 굉장히 높았고, 글을 모르는 국민들이 높았고, 지금처럼 이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아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많이 지금 사망한 상태죠. 뭐, 김구라든지, 여운형, 뭐, 김규식, 이런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뭐 암살로 사망한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엘리트 정치인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사실 이 당시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기호 1번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승만이 이제 몸담고 있는 자유당 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1번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 1952년 당시 직선제로는 이승만이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다 파악하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자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대통령으로도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또 이제 대통령을 2번 하니까 3번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상으로는 딱 2번만 하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헌법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꿉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의 한 해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개헌 내용을 통과시키고자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이죠. 연임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도록 지금 2번까지만 제한을 해 놓은 게 있는데 헌법상 내용에 그걸 없앤다는 거야. 그 제한을 이승만에 한해서만. 근데 이승만에 한해서랑 너무 이제 노골적이니까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그 제한을 철폐한다. 라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의 정당, 자, 자유당에서 이 개헌안을 제출을 했고, 자,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투표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제적 국회의원이 203명이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이 개헌안은 통과되고 이승만은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35.3333 쭉쭉쭉 이렇게 된다는 거야.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135.3333이야. 그러면 135.333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몇 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3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야. 136명. 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 그런데 이제 드라마 같게도 실제 우리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텐데 드라마 같게도 투표를 했더니 135명이 나온 거 한 표 차로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어. 자, 한 표 차로 부결됐다라는 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의사봉도 탕탕탕 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선포도 했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다시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이미 끝난 논의가 끝난 건데 그 이튿날 자유당 측에서 이제 수학과 교수 자문을 구해서 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자, 이 보세요. 135.3333 여기서 0.3333은 자 445입 논리에 의하면 자 445입은 4 이하는 4 버리고 5 이상은 입 자 올린다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올림. 445입 논리에 따르면 135.33334 여기서 3333은 버려야 된다. 445입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135명의 찬성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135명 나오지 않았냐. 이건 통과다. 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이제 기만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0.3333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35.3333 이상이면 13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를 희한한 반올림 논리를 가져와서 135명의 찬성만 사실은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헌안은 통과된 거다. 자, 이거를 다시 이미 끝난 논의를 다시 이걸 뒤엎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하고 이 445입 그 개헌이 통과되면서 이승만은 3번째 대통령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다시 대통령당에 당선됩니다. 자, 그 이후의 얘기는 우리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이렇게 이승만은 계속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해 나갔고, 독재를 강화해 나갔고, 특히 독재를 강화하는데 이 반공의 논리, 자,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자,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의 위협에 처해 있다. 바로 그 38도선 위에 북한의 위험, 그리고 그 위에 중국, 소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비상사태다.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논리로 이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런 열망을 이제 무참히 외면해 버리죠. 그래서 반대 세력을 단합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자, 여기 전후복구와 원조경제 내용 보면, 자,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많은 공장이 파괴되고, 이제 뭐 그런 산업시설이라던가 논밭도 버려지고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자, 그래서 그 시기에 전쟁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제를 복구해 나갔는지, 이 시기에 이제 경제 복구를 우리 원조경제라고 합니다. 우리 원조라는 말은 도와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생필품이 부족했고, 물가가 상승했고, 실업 문제가 발생했고, 휴전 성립 이후에 자, 전후 복구를 전개했는데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을 복구해 나갔고, 시멘트나 비료 공장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새롭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던 시기에 미국의 이제 이 경제 원조가 1950년대 우리 경제 발전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이 시기에 이제 미군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배 꼴꼴 쫄쫄 이제 굶고 있는 아이들 모아가 초콜릿 주고 뭐 그런 거 이제 뭐 무슨 뭐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주고 과자 주고 그리고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뭐 햄 통조림 이런 거 모아다가 이제 그다음 뭐 부대찌개 만들어 먹고 그런 시기죠. 그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게 무상으로 도와준 것들이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이제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미국이 도와준 것은 이제 식료품, 의복 같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소비재 산업의 원료, 주로 밀가루, 설탕, 면화. 자, 우리 이걸로 밀가루로 이제 발전시킨 산업이 제분 산업입니다. 설탕으로는 제당 산업, 면화로는 면직물 산업. 이렇게 발전시키고, 자, 이게 밀가루, 설탕, 면화가 다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하얀색이죠.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해요. 삼백산업.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이 당시에 이제 제분, 제당, 그러니까 이런 걸로 처음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그 쓰고 남는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원조해줬고, 이런 이제 경제 원조가 우리나라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으로는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유입돼 오면서 당시에 굉장히 부족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미국에서 도와준 농산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밀가루, 설탕 이런 걸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우리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이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 색깔 보면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부족했던 농산물 양입니다. 빨간색은. 근데 실제 도입량 보면 부족한 것보다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56년, 57년, 58년 3년간 내 데이터를 보는데 57년은 부족한 것보다는 뭐 조금 다 조금 부족하게 들어왔고 실제 우리 도입된 게 58년에는 보면
부족한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부족했던 농산물의 양보다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농산물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이런 밀가루를 원조받긴 했지만 밀가루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요.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양보다 많이 들어와서 시중에 이 농산물의 양이 넘쳐. 그러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겠죠. 국내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농가 소득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농가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농촌 실업이 증가했고, 농업 기반이 약화되게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 건 맞다.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런데 1950년대 말에 서서히 이런 무상 원조가, 여기서 말한 무상 원조가 감소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유상 차관으로 바뀝니다. 차관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50년대에는 미국이 그냥 우리에게 무상으로 원조했는데 나중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으로 빌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와갈수록 경제 불안 현상이 심화되게 됐다. 그래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난 게 그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독재,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 이 시기에 이제 유상차관으로 바뀌면서 경제 불안이 심해지면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해서 여기서 당시 이제 원조받은 밀가루 포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1950년대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열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여기 부족량, 도입량, 초과 도입량. 여기 초록 색깔이 초과 도입량이죠. 이렇게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거. 자, 쭉 계속해서 이제 50년대 쭉 이렇게 미국의 원조가 계속 많아지다 60년대 가면은 이제 차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차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바탕으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국내 도입이 국내 농가에 미친 결과. 아까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거. 자, 해서 이번은 미국의 원조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원조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아까 밀가루, 면화 이런 걸로 이제 제분 산업, 제당 산업, 면직물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원조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파산하게 될 거고 결국에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4.19 혁명 빠르게 볼게요. 자, 4.19 혁명의 배경. 자, 같이 보면은 일단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자, 그러면서 4.19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 3.15 부정선거가 1960년 일어납니다. 자,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려면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8년에 첫 그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이때는 간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승만. 자, 52년에 아까 발췌 개헌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민투표로 직선제로 52년에 이승만 재선에 성공합니다. 자, 56년이 됐어요. 자, 4.4 오입 개헌으로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이때 자, 이승만의 정당이 자유당, 이거는 자유당. 자, 이승만이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의 신익희라는 대선 후보가 출마합니다. 진보당이라는 당에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자, 이 세 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자, 부통령이 이때 있었어요. 부통령. 자유당에서 이승만이랑 같은 정당입니다. 자유당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출마하고 민주당에서 장면이라는 사람이 출마합니다. 열띤 그 선거 유세를 벌였겠죠. 자, 여기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전주였나 나주였나? 자, 전라도로 그 선거 연설을 하러 가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승만과 조봉암이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었고 여기서 이승만이 당선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 근데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더. 이때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자, 이 조봉암이 몸담고 있는 정당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진보당이거든. 그래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던 조봉암의 대중적 지지가 생각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봉암을 선거 끝나고 나서 너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거 보니 뭔가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간첩 아니냐? 자,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버립니다. 자, 그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도 여기 이제 보면은 교과서 몇 쪽일까? 여기입니다. 교과서 252쪽에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봉암. 그래서 조봉암은 진보당 사건 당시 간첩 혐의가 적용되어 사형당했다. 2011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서 이승만이 미리 제거한 겁니다. 자, 해서 56년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어쨌든 세 번째 대통령 당선되고 부통령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돼요. 자유당 이기붕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8년 50인 다 이제 자유당의 자유당이 다 대통령 부통령 다 선거에 당선됐었는데 56년에서는 그 자유당과 민주당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년 자, 또 4년이 지났어요. 자, 직선제로 또 이번에 또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당에서 이승만, 민주당에서 조병옥. 자,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출마를 합니다. 이승만은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민주당의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승만은 거의 단독 후보, 거의 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승만은 운이 되게 좋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 선거에서 지금 이전에 장면이 당선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이 나이가 80이 넘었어. 이 시기에 80이 넘었어. 오늘 내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사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80이 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승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그 직을 부통령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전처럼 장면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부정선거가 없진 않았겠지만 이때 60년에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온갖 기술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이승만은 어차피 되는 거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교과서 교과서 257쪽에 보면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잘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투표용지를 불태우고 있죠. 투표용지를 왜 불태울까?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유권자의 표를 미리 찍어서 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찍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총 유권자의 수보다 투표자의 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야. 근데 투표 용지가 120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잖아요. 투표할 사람은 100명인데 투표 용지가 120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태우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리 이제 이렇게 고무신이나 뭐 돈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기권하게 해서 그 기권표에다가 미리 이제 투표용지에다가 이기붕 이렇게 찍어 가지고 넣는다든지 비밀 투표 원칙에 의해서 이제 비밀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인조, 5인조 같이 들어가게 해서 서로 누구를 찍는지 감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민주당 야당 민주당 참관인들을 축출한다든지 민주당 참관인들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뭐 그걸 조작하는 거를 누가 볼 사람이 없잖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낸다든지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제 공무원들과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산, 광주, 서울 이런 데서 부정선거를 몰아내자, 다시 선거하자, 정부 통일 선거 다시 하자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마산에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날 때 마산 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일이 있었어요. 행방불명된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막 애타게 어머니가 찾고 친구들이 찾고 있는데 10일 만에 이 마산 앞바다에 이런 모습으로 떠오르게 되죠. 눈에 뭐가 박힌 채로 최루탄이 박힌 채로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 그래서 김주열 열사라고 하는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 사건 이후로 그전에는 마산, 광주, 서울 이렇게 국지적으로 전개되던 시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최루탄이 박힌 채로 사망하니까 경찰들이 발에다가 돌을 매달고 의도적으로 지금 빠뜨렸다라고 하는 게 마산 앞바다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학생들, 교수들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 보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라는 거. 그래서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자, 4월 19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우리가 따서 4.19 혁명 이렇게 부르죠. 자, 경찰은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표하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섭니다. 시국 선언을 하고 가두 시위를 전개해요. 지금도 대학 교수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 엘리트로 우리가 존경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당시는 고등학생만 돼도 지식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고 하면 정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나와서 시국 선언하고 가두 시위를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이 4.19 혁명 그 정신이 이어나가면서 시위가 꺼질 줄을 몰랐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에 국민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겠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한 국민적 압박을 견딜 수가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가게 됩니다. 이 4.19 혁명의 의의를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써보면 여기다가 써보면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그리고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는데 우리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그걸 이루어냈다라는 이러한 경험이 이후에도 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가까이에서는 지금 이제 2016년 촛불혁명까지 이렇게 정말 뭐 촛불혁명 당시에는 정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물론 4.19 혁명 때는 좀 이제 그런 희생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 그 첫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의 결과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이제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했고 헌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자, 내각 책임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정부를 국회에서 내각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 국회가 이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되면서 이 내각 책임자에서는 이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면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장면정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고 경제적으로는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죠. 하지만 그 토대는 장면 정부에 마련됐다는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노동,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물밀듯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약 13년간의 독재 정권 하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장면 중심의 신파
윤보선 중심의 그 구파 간의 그런 이제 내분이 심화되게 되었고, 이러한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뭐 1년 안에 그런 다양한 요구를 다 어떻게 수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시간적으로. 왜냐면 바로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걸 핑계 삼아서 지금 너무나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사회 혼란을 종식시키고 다시 정권을 넘겨주겠다. 물론 다시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걸 사회 혼란으로 지불을 해버렸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걸 사회 혼란으로 지불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 책임자나 부정축제자,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이었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반대하는 해서 사람들의 이런 불만을 또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지만, 바로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민주당의 이런 장미한 정부는 비교적 짧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58쪽에 보면은 부패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이렇게 이제 경찰의 공격을 규탄하고 있고, 중학생들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는 모습. 자, 이런 거.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경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목소리를 내어서 결국에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관철시키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254쪽에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 확립과 전후복구, 이거는 안 했거든요.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4.19 혁명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진짜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요 수업으로 우리 1년간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